이해하기 쉽게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좀 정직하지 않다. 아까 김호주 교수님께서 싱가포르에서 재택 치료라는 용어 대신에 재택 요양이라는 그런 용어를 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직한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활치료센터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도 과연 저기서 얼마나 치료가 이루어질 것인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재택치료라고 하는 것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약간 더 변형돼서 나온 정책인데, 근본적으로 치료라는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치료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인권 감수성의 문제인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도에 동부구치소에서 1,200명이 넘는 환자가 이제 집단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수용이 돼 있다라든지 그럴 경우에 자기 몸을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때 뭐 마스크를 자비로 사서 쓰겠다는 것도 이제 법무부가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또 2020년 12월 10일 요양병원에서 사실 정부가 코호트 격리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격리만 해놓고 아무런 지원을 안 해준 거죠.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 청와대에다 이제 그 게시판에다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비슷한데요. 어떤 이제 정부가 방역 조치를 하는 거를 뭐 나무랄 수 없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방역 조치가 어떤 인권 감수성이 부재하면은 그냥 격리에 불과해 버리는 겁니다. 치료권도 박탈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상태로 죽어가는 환자를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앞뒤가 맞지 않는데, 아까 뭐 플랜 A, 플랜 B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위드 코로나 정책이 중요한 기점일 것 같습니다. 환자가 급증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 않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한쪽에서는 독감처럼 관리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또 독감처럼 관리한다면서 백신 패스는 계속한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어떻게 맞춰야 될지 국민이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점을 이제 종합을 해서 약간 좀 정책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뭐 누가 이제 정권을 담당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사실은 비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즉 정책의 실패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정책의 실패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초기 방역과 후기 방역, 그러니까 환자가 아주 적을 때하고 환자가 급증할 때의 방역 정책은 굉장히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되는데, 초창기에 환자가 많지 않을 때 접촉자를 찾아내서 격리 위주의 정책에 몰입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지만 사실은 그건 초기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진료 시스템이 이제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의원급에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공급 능력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료책이 완전히 분리해서 별도의 공공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겁니다. 환자가 적을 때는 이게 작동을 했었죠. 하지만 환자가 많아지니까 생활치료센터에도 굉장히 좀 안 좋은 환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는 재택치료까지 재택치료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환자들이 이제 재택치료에서 격리당하고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1월 23일 날 이비인후과 의사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2021년 2분기 동안 75% 전국 이비인후과 의원 2,570곳 중에 75%가 코로나 환자가 다녀간 것만으로 방역 조치를 당했다. 그래서 특성상 비강, 구강 확인이 불가피한데 의사가 KF94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진료 중 환자가 마스크를 벗으면 자가 격리를 당했다. 무슨 얘기냐면, 한편으로는 환자는 재택치료라는 이름만의 치료권 박탈에 격리해놓고 그거를 우리나라 의료 체계상 진료할 수 있는 수많은 의사들은 거의 그거를 하면은 거의 이제 생존을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의원급에서도 뭐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진료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차단한 상태에서 환자가 급증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수많은 환자들이 방치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초기 치료권을 박탈당한 것이 오늘의 이런 중요한 어떤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미크론 관련해서 투표권 행사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일반론적인 말씀인데요. 미국의 CDC의 어떤 코로나 가이던스를 보면은
이 세팅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지침은 non-healthcare setting, 즉 비의료적인 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의료적인 데는 적용된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그런데 의료적인 데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 기관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뭐 작동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비인후과 의사회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인데요.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KF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진료 중 환자가 마스크를 벗으면 자가격리를 당하고 문제는 확진자 방문 병원이라는 낙인까지 찍혀 자가격리 이후에 환자들의 발길이 끊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 실패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공급 능력을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렸는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적절하게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보호구를 지원해주고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환자를 돌볼 수 있게 해줬다면 이렇게 재택치료로 방치될 수가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표권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과 같이 준비 없이 하면은 확진자가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하지만 확진자가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뭐 길을 간다고 해서 남을 감염을 시키는 건 아니고 투표권 행사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적절한 환기 시설 또 그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관리를 통해서 보호구 지급이라든지 이런 적절한 조치가 동반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걸린 환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갖다가 존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